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절까지 6장 2절 비등소금 운동까지 했어요. 이 시간에 이제 3절부터 할 건데 3절은 아주 짧게 하고 이 시간은 이제 주로 4절 하게 되겠죠. 3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섹션 제목은 가속 틀에서의 운동 그랬는데 전 뭐 관성좌표계와 비관성좌표계에 대한 이야기로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성좌표계는 inertial reference frame 이라고 부르는 거고, 비관성은 non inertial이겠죠. inertial이란 말은 앞에서 관성의 법칙 이야기할 때 한번 나왔던 거죠. 관성, inertia의 형용사형이죠. 관성좌표계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좌표계 원점이 좌표계를 구성하는 원점이 정지 또는 등속 운동 중이다. 이런 의미예요. 좌표계라는 건 원점이 항상 있죠. 이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XYZ 좌표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 Y축, Z축. 원점 O. 그죠? 000을 구성하는 0, 0, 0. 0,0,0이라는 점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걸 원점이라고 하죠.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뭔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까지의 좌표를 뭐 벡터 R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항상 이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 기준점, 좌표계 그 원점이 가만히 있느냐 이야기죠.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고 이게 이제 관성 상태죠. 이게 관성의 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상태 아니에요. 가속도가,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0인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뭐의 가속도냐? 이 원점의 가속도란 말이에요. 원점의 좌표. 원점의 좌표라는 건 뭐냐? 그거 좀 애매하죠, 그죠? 원점의 좌표. 원점이 다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보여질 때 이런 이야기겠죠. 또 다른 원점이 있다고, O'이라는 원점이 있다고 합시다. 또 다른 원점에서 얘를 봤더니 얘가 또 다른 원점에서 얘를 본 이 벡터를 뭐라고 할까요? R 했으니까 U 벡터라고 할까요? U 벡터라고 하면은 이 U 벡터의 가속도, 다시 말하면 d 제곱 U dt의 제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요놈이란 말이에요. 좌표계의 원점의 가속도. 좌표계의 원점이 어떤 이 원점은 또 뭐냐? 또 다른 원점인 거죠. 이 원점은 여러 개 아무 원점이나 정지하고 있는 아무 원점이란데 이 이야기는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원점에 대해서 얘를 보았을 때 얘가 움직이는 가속도, 그게 이게 되겠죠. 만약 이 값이 0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표계 원점이 정지 또는 증속 운동 중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좌표계 원점까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 어떤 또 다른 원점에 대해서 얘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구리구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점과 이 원점은 또 어느 게 상위 구조가 있고 어느 게 하위 구조가 있고 하이어라키가 있는 건가? 세상에 가장 좋은 원점이 있고 내 원점은 별로 안 좋은 원점이고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좀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좋은 원점, 좋은 좌표계를 우리가 정해놨죠. 그게 바로 관성 좌표계라는 거예요. 관성 좌표계는 다 동등하고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관성 좌표계가 좋은 좌표계예요. 관성 좌표계는 다 동등하게 물리 법칙을 기술할 수 있다. 잘 기술한다. 모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쓴 여기 O라는 좌표계와 O'이라는 좌표계, 원점이지만 이걸 좌표계 이름이라고 하면은 O라는 좌표계, O'이라는 좌표계가 각각, 만약 얘들이 각각 관성 좌표계라면 얘가 전피를 본, O'에서 전피를 본 이 벡터를 가지고 운동을 기술하든, 이 O라는 원점에서 벡터를 본 이 벡터로 기술을 하든 어떻게 보든 간에 물리법칙은 동등하게 기술이 된다. 물리법칙 동등하다는 말은 동일하게 F는 MA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물리법칙은 이거밖에 없잖아. 뉴턴의 운동법칙밖에 없는데 동등하게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한다, 이 이야기예요. 왜? 이 O라는 원점에서 봐도 같은 가속도가 나오고 O'이라는 원점에서 봐도 같은 가속도가 나오거든요. 만약 서로 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등속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가속이 O'이라는 원점을 기준으로 만약 O라는 점이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추가의 가속도가 생겨요. 그거를 이제 겉보기 가속도, 가상력, 그것 때문에 생긴 힘을 가상력, fictitious for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뭐 엘리베이터 속에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 속에서 뭐 저울에다가 물고기를 매달았을 때 그 물고기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 엘리베이터 속에서 사람이 나는 지금 여기가 원점을 여기다 놓고 본단 말이에요. 바닥이 여기니까 바닥에 대해서 몇 미터 위에 내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일종의 천동설이, 이게 엘리베이터가 왜 세상의 기준이야? 건물이 있으면, 그죠? 빌딩이 있으면 빌딩 1층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크레인으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바닥에 정지한 좌표계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움직이고 있거든. 게다가 올라갈 때 가속 운동했잖아. 뻔히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얘는 제대로 된 좌표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좌표계는 무슨 좌표계냐? 이게 비관성 좌표계인 거죠. 얘가 관성 좌표계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땅바닥은 안 움직이는 것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왜? 지구는 다시 거대한 공이고 지구가 돌잖아요. 23.5도 기울어가지고 빙빙 돌고 있죠. 회전운동은 뭐다? 등속원운동은 뭐다? 가속운동이에요. 등속원운동하면 가속도가 있어야만 돼. 그죠? 어느 방향으로? 회전축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있어야 되잖아. 가속도가 존재하면 관성좌표계예요? 아니잖아. 관성좌표계 아니에요. 지구는 관성좌표계가 아니야. 그런데 우린 지구 위에 타서 이걸 관성좌표계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으니까. 왜냐면 그 가속도가 작기도 하고 별로 안 커요. 물론 작지만 이게 영향을 미치죠.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요. 태풍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 뭐 지구가 이렇게 있다, 뭐 우리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제주도도 있고 뭐 울릉도도 있고 독도도 있고 뭐 일본 조그맣게 그렇죠. 자, 태풍이 지나간다. 태풍이 이렇게 우회전하잖아요. 왜 우회전하죠? 태풍은 공기의 흐름인데 왜 꼭 누가 바람 불어서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왜 바람이 부는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이 태풍은 이게 그냥 이 방향으로 움직여도 되거든요. 뜨거운 적도 쪽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더운 열기가 움직이는 과정일 뿐이니까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와도 돼요. 그런데 태풍은 항상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렇게 우회전하잖아요. 이유가 이제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건데, 코리올리의 힘이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하는 이 각속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다시 길어지니까. 물리학과 2학년 2학기 수준의 역학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물 내릴 때 물이 뭐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간다, 뭐 우회전해서 내려간다, 이런 거 아나요? 남반구에서 하면 좌회전해서 내려가고. 실험을 못 해봤는데 저도 그런 거, 그것도 똑같은 동일한 코리올리의 힘이에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 좌표계가 아닌 비관성 좌표계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은 흔하진 않죠. 우리가 걸어다닐 때는 잘 못 느껴요. 왜냐면 이 가속도가 작아서 그래. 작아요. 이것만 있나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건 아시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거의 원궤도 오지만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이 거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선속도라면 아마 지구가 자전할 때 도는 속도가 이제 거의 음속의 속도에 가깝게 도는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이 속도도 뭐 장난 아닐걸? 계산은 안 해봤지만 막 음속에 막 20배, 30배 금방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 돌고 있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가속 운동인데 이거 가속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이거 아무도 느끼는 사람이 없지. 사계절의 변화 동안 내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가속도를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가속도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가속도가 작으면 근사적으로 관성좌표계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근사적으로 관성좌표계라고 우리가 보자 이런 거예요. 가속도 너무 두드러지게 커지면 우리가 그건 당연히 비관성좌표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의는 엄밀하지만 이 정의에 맞는 관성좌표계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거든. 우리 주변에 허공에 우주의 허공의 한 점을 그냥 잡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은 안 움직일 테니 이 점에 대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뭐 이걸 관성좌표계 기준축으로 잡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설명이 귀찮아지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땅바닥에다가 좌표계를 놓고 이거는 관성좌표계겠거니. 여기에 대해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놈에 대해서는 얘는 비관성좌표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 기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속도 벡터든 가속 위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이런 것들을 얻어낼 테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데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좌표계에 의존하거든요. 어느 좌표계에서 봤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관성 좌표계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맞게 해석이 된다. 관성좌표계에서 X벡터도 잡고 관성좌표계에서 V벡터도 잡고 관성좌표계에서 A벡터도 잡고 관성좌표계에서 힘을 관측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F는 MA라는 릴레이션이 아무 문제가 없고 틀리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 문제 같은 문제에서 만약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원점을 잡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상한 힘들을 느끼게 돼요. F는 MA로 표현되지 않는 픽티셔스 포스를 느끼게 되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원운동에서는 이제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자동차 이렇게 회전할 때 그때 느끼는 힘이 이제 원심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근데 그 원심력이란 말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 존재하지 않는 픽티셔스 포스다. 가속 좌표계 자동차라는 것은 특히 회전하고 있는 자동차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운동하고 있는 자동차 여기 좌회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나 차 안에 타고 있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날 오른쪽 미나 이렇게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가고 있는 거죠. 안에 느끼는 사람은 바깥으로 자기가 누가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좌표계에 놓인 사람의 착각인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실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밖에서 보고 그 관성좌표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본인이 느끼는 거고.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예제를 몇 개 이제 풀어보고서 살살 아는 건데 책에도 주로 말로만 돼 있어서 그리고 이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제 벡터가 필요해요. 벡터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각속도 벡터를 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책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돼 있어서 그걸 하기 좀 어려워서 저도 하지 않겠어요.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걸로 하죠. 연습 문제 제가 혹시 과제로 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일 것이다. 선생님 생각하기에 요만큼은 여러분도
상식 수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때 필요하면 책에 해당 부분을 읽고 좀 더 생각해보고 과제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3절에 이렇게 넘어가죠. 4절 4절 해봅시다. 새로 종이 하나 열어서요. 자, 4절 오늘의 이제 메인 이벤트가 되겠는데, 저항력을 받는 운동. 저항력 책에 두 가지 써놨어요. 저항력이란 게 뭔지부터 먼저 이야기하겠는데, 매질 속에 있는 일종의 마찰력이에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그래서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 뭐 마찰 계수가 뭐 뮤S든 뮤K든 있으면은 뭐 마찰 느끼는,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허공을 이렇게 뭐 물체가 떨어진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떨어지는데 이 주변이 공기가 있다, 옆에 에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얘가 가려고 하는데 요 앞에 분자들이 있고 뒤에도 분자들이 있고, 너 비켜, 나 갈 거니까. 안 비켜. 서로 다툼이 있겠죠. 그게 마찰력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가는 길에 앞과 뒤에 에어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약간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에어는 옆으로 밀리고, 에어 분자는 옆으로 밀리고, 얘는 그것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력과 굉장히 비슷한데, 원인은 비슷한데 표면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마찰력과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표면이 3차원 모양이잖아요. 이게 공 같은 모양이 에어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3차원 모양, 이 표면 이런 성질에 굉장히 의존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거의 어려워요. 이상적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 컴퓨터로 막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틀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완벽하면 좋은데 틀려요. 그게 문제죠. 이 동네가 이제 그 물리학의 그 한계의 범위에 가 있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쓰려면은 이게 이론적으로만 완벽하게 계산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공 이런 게 있을 텐데, 골프공 같은 거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에 이렇게 딤플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파놨거든요. 왜 파놨냐면 이게 다 그렇게 해야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파놓은 거예요. 이렇게 딤플이 없는 맨질맨질한 공을 골프공이라고 치면은 얼마 못 가서 툭 떨어져요. 이렇게 표면에 딤플을 많이 만들어 놓고, 보조개죠, 보조개. 표면에 보조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로 땅 치면은 엄청나게 멀리 가요. 뭐 장타자가 치면 뭐 300m도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이 표면에 이 딤플이 이 마찰력을 줄여줘.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에어가 바뀐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날 뭐 이거의 반대 극한이 탁구공이에요. 탁구공은 표면이 맨질맨질하죠. 골프공과 탁구공, 이 양 끝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쉬워요. 골프공은 무게가 좀 다르게, 좀 더 무겁고 탁구공이 가볍기도 하지만, 탁구공은 되게 가볍고 특징이 표면이 굉장히 맨질맨질해요. 탁구공 어때요? 치면 진짜 자기 멋대로 막 날아가죠. 그 커브도 잘 걸리고 온갖 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뭐 1m, 2m 안에서 급커브를 그리면서 공을 보낼 수도 있죠. 절대 빨리 못 가요. 뭐 탁구 선수들은 탁구공 맞으면 되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빨리 종말 속도라는 거에 도달하죠.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골프공은 그 반대예요. 저항을 거의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다 달라요. 물론 생긴 모양에 따라서 다르죠. 생긴 모양이 뭐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네. 뼈 조각에 생겼다. 뼈 조각에 생겼으면 저항을 좀 적게 받고, 그죠? 그다음에 뭐 반대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으면 저항을 많이 받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봐도 이게 유선형적으로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죠. 유선형처럼 생겼다.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서 공기저항을 많이 받게 생겼다. 그죠?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모양하고도 관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생각보다는 복잡한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걸로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걸 개발할 때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꼭 띄워봐야 돼요.
꼭 실험을 해야 돼. 컴퓨터로만 다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범위가 있어요. 외형 컴퓨터로 잘해서 그냥 끝내면 좋겠잖아요. 잘 안 돼요. 반드시 띄워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요. 일종의 마찰력이다. 3차원적인 매질, 이게 이제 기체일 수도 있고요. 액체일 수도 있고요. 물 속에서 또는 기체 속에서. 둘 다 이걸 합쳐서 이제 유체라고 하죠. 유체, 플루이드. 유체 속에서 물체가 느끼는 일종의 마찰력이다. 표면에 작용하는 일종의 마찰력이다. 자, 근데 이걸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 아는 것은 속도의 반대 방향이다. 이건 알아요. 뭐 이거 쉬운 거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야? 속도를 막 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매질 속에서 가려고 하면 뭔가가 뒤로 당겨. 이거 이제 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책에서 이제 기호를 여러 개를 썼어요. 모형 1, 모형 1에서는 좀 저속도 물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체라고 하죠. 모형 2는 고속. 이것도 사실 좀 알 수 없어요. 어느 게 저속인지 고속인지. 대략 말하면 속도에 비례하는 놈이 있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놈이 있고 그래요. 이거 두 개로 갈려요. 물론 이게 다냐? 뭐 V의 뭐 X, V의 알파승 이런 놈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풀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거 두 개로 분류를 하고 있죠.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저항력이 있는 어떤 그런 물체가 있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가지는 물체가 있더라. 이쪽에 가까우면 이쪽 쓰고, 이쪽에 가까우면 이쪽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모형으로 속도에 비례하는 이거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벡터를 이 흰 벡터를 책에서 이제 R 벡터라고 썼는데, R 벡터가 마이너스 BV 벡터다. 이 경우 먼저 해봅시다. 자, 저항력을 이제 resistance 그래가지고 R 이렇게 쓴 거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B라는 기호는 뭐 유니버설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BV 속도에 비례하니까 속도 벡터 쓰고, B 속도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B는 양수고 속도의 반대 방향의 어떤 힘이다.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런 힘이 있으면 이제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게 수평 방향으로는 뭐 저절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물체 없으니까 상하 방향으로, 그래서 그림 여러분 책에 6.11처럼 매질도 뭐 액체로 해놨고요, 그죠? 상하 방향으로 질량 M인 물체인데 중력이 작용하고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 저항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경우. 자, 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생각합니다. 항상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러면 운동방정식을 세운다. MA는 F인데 어느 쪽 위쪽으로 할까? 그게 문제죠. 그 엿장수 마음이죠. 어느 쪽 위로 하냐? 중요하지 않은가? 벡터를 쓰면 사실 안 중요하죠. 이 벡터 표시를 할까요? 뭐 mg 책처럼 이 벡터 표시를 하면 사실은 이 그림대로 그대로 쓸 수 있는데, mg 벡터 빼기 bv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벡터 안에 방향이 들어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운동방정식이죠? Equation of Motion. 하나밖에 없어요, 벡터. 축도 하나니까 뭐 이게 한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방향 하는 순간 방향을 정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플러스로 할지. 그것도 이제 자기 마음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래쪽이 편하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냥. 이쪽을 y라고 잡을게요. 여기 0부터 시작 이쪽이 y다. 그러면 이거는 MAY는 가속도도 아래쪽이니까 mg 속도 벡터는 지금 어느 쪽이에요? 속도 벡터 아래쪽이죠? 근데 그거의 반대쪽이가 마이너스 b v y 이렇게 되겠죠. y 방향 속도 반대쪽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식이에요. 이게 좌표축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식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거. 근데 여기 미지수가 지금 두 개죠?
모르겠네. AY도 모르겠고 VY도 모르겠어. 어떻게 풀지? 이게 이제 시작이죠. 관계가 있었구나. 어떤 관계죠? A는 V를 미분한 거지. 그죠? A는 dV dt였지. dVy dt가 AY지. 이걸 알아요. 릴레이션 있으면 또 우리가 문제를 다시 써야지. 그죠? M 이리 옮기고 문제를 다시 써봅시다. dVy dt는 G 빼기 B 오버 M VY 이렇게 되겠네. 아하, 됐어요.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일단 풀 수 있는 형태로 온 거니까. 이렇게 쓴 것을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1차 미분 방정식. 줄여서 1차 미방. 1학년이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뜻이에요. 1차 미방은 1학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만 해요. 1학년 때 이게 한 두세 번 나오거든. 두세 번 나오는데 못하면 모르는 거지. 못한 거야.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걸 일단 우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로 묶읍시다. B 오버 M 이렇게 가지고 VY 빼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MG 나누기 B 이렇게 써야 되겠네. 우변을 좀 정리했고요. 자, 1차 미방 푸는 법. 제가 순서대로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생전 처음 배울 게야. 이거 배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학교 다녀본 사람만 배우는 거니까. 자, 1단계. 기본형으로 정리한다. 기본형. 기본형이라는 건 뭐냐? 좌변은 1차 미분, 우변은 딱 이 형태로 쓰는 거죠. 제가 지금 쓴 이 형태까지가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기본형. dvy dt는 G로 묶으면 안 되고 위에 써놓은 거 앞에 계수 뽑고 vy 빼기 mg 오버 b 기본형으로 정리한다.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보니까 변수가 이걸 어떤 변수를 치환하면 좋겠어. 얘를 y 프라임이라고 할까? 이렇게 치환하면은 뭐가 좋냐면 이 뒤에 있는 mg 나누기 b라는 값은 상수거든. 상수는 미분해도 영향이 없어. 미분해도 똑같아. 그래서 치환 2단계가 치환이에요. 어떻게 치환한 거죠? vy 프라임은 vy 빼기 mg 나누기 b라는 값으로 이 수식을 치환했어. 그렇게 하면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dvy 프라임 dt가 마이너스 b 오버 m vy 프라임 이렇게 되죠. 왜?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치환하면 이건 상수기 때문에 상수만큼 더해지고 빼지고는 미분 값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 요 1차 미분이 요 1차 미분이랑 같거든요. 처음 보면 잘 모르겠죠? 해봐야 돼요. 1단계 기본형으로 정리한다. 2단계 치환한다. 자, 3단계. 3단계는 뭐냐면 변수끼리 보면 이 변수가 뭐예요? vy 프라임과 t가 지금 변수죠. b나 m은 상수잖아요. 변수는 지금 vy 프라임하고 t인데 요 놈들을 따로따로 모아요. 좋아요. 그 2단계 치환했고 그리고 이제 3단계 해야 될 일은 같은 변수들끼리 같은 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여기 보면 vy 프라임이라는 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같은 쪽 좌변에다가 vy 프라임을 모아 봅시다. 그러면 vy 프라임 분의 dvy 프라임 우변에는 dt 오겠죠? 상수 오고 마이너스 b 오버 m 오고 dt 이렇게 모아요. 이걸 이제 변수 분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죠. 변수 분리다. 1차 미분 방정식은 항상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이 기본형으로 정리하고 치환하고 그 다음에 변수 분리를 하면 항상 풀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자, 이거 왜 풀 수 있냐? 좌변은 vy 프라임만의 함수들, 우변은 시간만의 함수잖아요. 나머지 상수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4단계 변수 분리했고 이제 적분하면 돼요. 적분인데 좌변 따로 적분, 우변 따로 적분이기 때문에 이걸 변
적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변변 적분. 좌변 따로 적분, 우변 따로 적분. 좌변 적분하고 vy 프라임분의 dvy 프라임. 우변 적분하고 우변 적분은 상수 밖으로 빼고 적분 dt. 변변 적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래 끝, 위 끝이 각각 다른 거죠. 우변 적분할 때 예를 시간은 0부터 t까지 이렇게 적분할 텐데 속도는 vy 프라임의 0, 최초 타임에서의 vy 프라임에서 나중 타임에서의 vy 프라임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이 다르다. 그걸 의미해서 변변 적분인 거죠. 이 적분은 무슨 적분이에요? 이쪽 좀 지울까요? 지울 데가 없네. 이 적분은 무슨 적분이에요? 아는 적분이죠? x분의 dx. x분의 dx의 적분. 이건 뭐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로그 x다. 제일 첫 시간인가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좌변 로그 x니까 바로 적분할 수 있죠. 로그 vy 프라임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에서 로그의 뺄셈은 나눗셈이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우변은 그냥 적분이잖아. 마이너스 p t 오버 m.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죠. 이거를 역함수, 이게 로그 안에 들어있는 걸 이리 빼기만 하면 되잖아. 자, 5단계 정리. 5단계가 정리예요. 자, vy 프라임은 t는 vy 프라임 제로 곱하기 로그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 오버 m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 제목이 정리잖아. 왜? 원래 주어진 문제에 vy 프라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 vy 프라임은 누가 만들었지? 2단계에서 내가 만든 거란 말이야. 정리한 거잖아. 이 값을 vy 프라임이라고 하자 하고 시작한 거, 치환한 거죠. 다시 치환한 변수는 항상 원상 복귀하죠. 얘가 뭐더라? vyt 빼기 mg 오버 b. 얘는 뭐다 그러면? vy0 빼기 mg 오버 b.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최초에 시작할 때 초기 조건이 필요할 텐데 vy0 최초 시간에 vy0를 0이라고 잡죠. 뭐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 이런 조건이었다고 합시다. 최초의 속도 제로인 상태에서 이 질량 m의 물체를 이 매질 속에서 툭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때문에 속도가 가속되다가 얼마 이상 가속되지 못하고 종말 속도에 도달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이제 계산을 다 했어요. 정리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써봅시다. vyt는 이항에 있으면 될 테니까 mg 나누기 b 가로 열고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 오버 m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책에 해가 나와 있을 텐데 6.6에 해가 나와 있죠? 똑같죠? 이게 해예요. 자, 책에는 이거 뭐 생략한다, 뭐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렵게 뭐가 어려워? 1학년들은 다 알죠. 이게 앞에 그 일반물리 1에서는 이 저항력 부분에 나타나고 일반물리 2에서는 또 전자기에서 전기 회로, RC 회로인 데서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1학년 안에 한 2-3번 나오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순서대로 다 차근히 써줬으니까 어려운 게 아마 없을 게야. 그냥 새롭다가 어려운 거지. 처음 봐서 새롭다. 그게 어려운 점이지 뭐 그거 빼고는 계산 자체는 뭐 로그 x분의 dx 적분밖에 한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점, 이게 재밌는 점 이야기를 좀 해야지. 이게 좀 지웁시다. 한 페이지가 다 하려니까 좀 아무래도 공간이 없다. 재밌는 점, 책에서 이제 재밌는 점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전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재밌는 점을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걸 안 풀고도 여기 있는 여기 이 마지막 구해놓은 답을 보면요, t가 무한대로 가면 v는 뭐로 가냐면 mg 오버 b로 가죠. t가 마구마구 커지면 이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래서 속도가 mg 오버 b가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말 속도라고 그래요. 터미널 벨로시티. 종말 속도다.
종말 속도 중요한 단어예요. 알아야 될 단어야. 책에는 종단 속력, 종말 속력, 종말 속도, 종단 속력 뭐 어차피 같은 말이죠. 같은 뭐 번역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근데 이렇게 계산해서 알아야 되냐? 아니,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거의 처음부터 알 수 있어. 어떻게? 종말 속도 구하기는 별도로 할 수 있어요. 터미널 velocity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처음에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구할 수 있어요. 터미널 velocity란 게 뭐냐면 거의 속도가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 저항력이 있는 매질 속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터미널 velocity 부근이 되면은 속도가 터미널 velocity가 될 거 아니에요. 그 y 방향 속도가 y방향의 터미널 velocit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가속도는 거의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거의 터미널 velocity라는 값은 어떤 일정한 값인데 그 일정한 값에 수렴해 버렸기 때문에 가속도는 거의 0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요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아, 좌변이 MAY인데 이게 0에 수렴하는구나. 그러면 우변은 mg, 이건 상수고, 빼기 b, 이때 속도인데 속도의 종말값, 그게 터미널 velocity니까 됐네? 좌변이 0, 우변이 이거. 그래서 y 터미널, y방의 터미널 velocity는 mg 오버 b다. 바로 알 수 있어요. 터미널 velocity는 금방처럼 이렇게 미분 방정식 풀지 않고도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알 수 있다. 아시겠죠? 그 점이 재밌는 점이에요. 터미널 velocity가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빗방울 얻어맞고 안 죽는 이유예요. 빗방울이 만약 공기에 그 저항력이 없다면요, 마구마구 가속하면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란 게 생각보다 큰 가속도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큰 가속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속도 정도면 빗방울이 우리 머리를 향해서 그 진공 중에서 떨어지면은 우리 머리에 구멍 나야 돼요. 큰일 나. 근데 빗방울 때문에 이 종말 속도 때문에 우리 머리에 구멍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를 맞고도 별로 뭐 불쾌하지 않은 거예요. 책에 보면 이제 표 6.1에 뭐 여러 가지 종단 속도, 종말 속도들을 계산해 놨는데 거기 빗방울이 있는데 종말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초속 9m밖에 안 돼. 그죠? 말이 안 되죠? 중력 가속도 9.8m/s인데 1초 가속하고 만 거야, 빗방울은. 1초 가속하고 끝난 거야. 더 이상 가속 안 한 거야. 왜? 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맨질맨질하고 탁구공 같이 저항을 많이 받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걸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세 종이 열어서 이번엔 두 번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 한번 해볼까요? 종이를 새로 하나 열어서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유형.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림은 똑같이 그릴게요. 질량 m인 물체고 중력 가속도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하는데 저항력이라고 뭐 r 벡터라고 이렇게 쓰고 얘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방향은 속도의 반대 방향이어야 되겠죠. 근데 제곱이라고 쓰기 어렵죠. 그러면은 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책에 보면 노테이션이 앞에 기호를 뭐 책에 보면 r을 어떻게 써놨냐면 2분의 1 d는 이게 다이아미터일 거예요. 아니 드래그 포스, 드래그 코에피션트라는 거고, 로는 매질의 밀도, 그 다음에 A는 단면적이겠죠? 운동하는 물체의 수직인 평면에서 측정한 물체의 단면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도의 제곱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길면 복잡하니까 그냥 저는 뭐라고 쓸까요? 뭐 C라고 할까? CV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R의 크기가 CV의 제곱이다 이 말이죠. R은 R 벡터의 크기니까. 근데 R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속도의 반대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 벡터의 반대 방향.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V 햇 방향이어야 되죠. 속도 벡터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그 뭐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CV의 제곱 V 햇 뭐 이런 꼴로 써야 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1차원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가속하다가 그죠? 여기 0이라고 하고 이쪽을 y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가다가 종말 속도에 도달할 텐데 이 경우도 운동방정식 먼저 세워보면 ma는 mg 빼기 r인데 이게 mg 빼기 cv의 제곱 v 이렇게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면 이게 운동방정식인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y 방향만 생각하면 되니까 m a y는 mg y를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빼기 c v y의 제곱 속도 벡터도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뭘 안 됐죠? ay가 dvy dt다. 이게 이제 운동방정식이죠. 자, 여기서도 종말 속도는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아까 가르쳐줬죠. 종말 속도 vt라고 그냥 쓸게요. vyt 터미널 velocity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게 아까 어떻게 구했죠? 제일 마지막 순간에 가속도가 0이 될 거다. 요 식에서 가속도가 0인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가속도가 거의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테니까 가속도는 0이잖아요. 그러면은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이 mg 빼기 cvy의 제곱이 되는데 이때의 속도를 종말 속도 책에 대문자 t를 썼네. 대문자 t 써도 되고. 자, 이것만 풀면 되죠? vyt는 mg 나누기 c의 제곱근. c가 아까 요만큼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c예요. 이거 여기 집어넣는다면 얼마예요? d 로 a 2를 위로 emg 이렇게 되겠네. 이게 종말 속도겠네. 맞죠? 책에 나오는 6.12잖아. 종말 속도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책에 나온 거고. 맞네. 미안해요. 틀리게 적었네. 내가 여기다가 왜 빼기라고 적었지? 이게 더하기로 적었어야지. 그죠? 이게 더하기여야 되겠죠? R 벡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 위에가 더하기예요. 금방 질문에 답이 됐죠? 자, 종말 속도는 그런데 이 운동도 우리가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도 한번 풀어볼까? 이건 한 단계 더 응용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1차 미방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1차 미방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표준형으로 쓴다. dvy dt는 이렇게 쓰는 거죠. m을 1이 넘기고 g 빼기 m분의 c vy의 제곱꼴이니까 얘를 뭐 최대한 표준형으로 써본다면 빼기 m분의 c vy의 제곱 가로 열고 빼기 그죠? 빼기 mg 오버 c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아까 거랑 좀 다르죠? 오른쪽이 이번에 2차식이 됐죠? 그것만 차이예요. 자, 이번엔 치환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오른쪽이 좀 버거워요. 치환은 포기해. 첫 번째 단계 치환은 포기하고 하여튼 이게 기본형, 이게 1단계 기본형. 그다음 2단계 치환은 포기. 그 다음은 변변 분리, 변수 분리를 해봅시다. 좌변에 vy의 제곱 빼기 mg 오버 c dvy, 우변에는 타임 빼기 m분의 c dt. 2단계 했죠? 그 다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3단계 이쪽에 가서 3단계 변변 적분하면 되겠죠. 자, 우변 먼저 적분합시다. 우변은 이거 쉽죠? 우변 적분은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할 거니까 마이너스 ct 오버 m 이렇게 될 거고, 좌변 적분이 문제인데 최초 속도 제로, 여기도 처음 이니셜 컨디션을 vy가 제로에서 제로다 이렇게 우리가 놓기로 하고요. 제로에서 vyt까지 적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dvy 나누기 vy의 제곱 빼기 mg
오버 C라서 이게 딱 보기에는 적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적분이 가능한 적분이에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적분이거든. 이게 이제 왜냐면 이 형태를 여기다 한번 옮겨 써보면 이건 vy 더하기 mg 오버 c의 제곱근 곱하기 vy 빼기 mg 오버 c의 제곱근이 분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리화하면 이거 두 개를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vy 더하기 mg 오버 c 분의 1 빼기가 돼야 되겠죠. vy 빼기 mg 오버 c 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 dvy 곱하고 앞에 적당한 개수를 붙이면 돼요. 개수만 찾아주면 되죠. 빨리 암산을 해봅시다. 이 두 개 통분해서 이걸 만드는데 뺐으니까 이 최고차가 없어졌고 이게 두 개가 더해졌죠. 오케이, 이게 두 개 마이너스 mg 오버 c를 두 배 이게 분모에 가야 되겠네. 그럼 맞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쪽이 1이 같고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 없어지고 두 개 맞다. 됐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두 개로 쪼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는 다시 얘가 이제 x분의 1 꼴의 적분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x 더하기 뭐 a분의 dx 이런 건데 이것도 로그 x 더하기 a예요. 로그 x분의 1의 적분을 이제 평행이동한 거잖아. 이거 쉬운 적분이니까 그 로그 적분 두 개의 뺄셈인 거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 답을 씁시다. 그래서 빼기 2mg 오버 c 분의 1 묶은 다음에 첫 번째 게 로그 vy 더하기 mg 오버 c의 제곱근 빼기 로그 vy 빼기 mg 오버 c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아래 끝 위 끝이 있어야 되잖아. 이걸 아래 끝 위 끝을 적용해야죠. vy가 0에서 vyt까지 여기도 vy가 0에서 vyt까지 이렇게 되겠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했으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서 그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뒤집으면 그 하이퍼볼릭 펑션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거 하지 맙시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책엔 뭐 그냥 이 터미널 벨로시티 구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겉보기에 험악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할 수 있는 적분이다. 이런 적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버릇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 공대 졸업하려면 적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느 정도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요즘 들어오는 1학년들이 적분을 거의 못해요. 이런 로그 적분도 당연히 못하고 항이 두 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에 적분 이런 거 못하죠. 못하는데 계속 못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연습하라고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 뭐 이 계산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지금 요 두 번째 모형 2의 요 적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항력 문제는 학생들이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이 정도인데 뭐 일반적인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항도 있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도 있고 뭐 속도에 몇 승에 비례할지 모르는 이런 성분도 있을 텐데 그런 온갖 저항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다 손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속도의 속도의 알파승에 비례하는 저항력 그러면 손으로 못 풀어요. 컴퓨터 풀어야 돼. 컴퓨터는 쉽게 풀어요. 뭐 1번도 그렇고 2번도 컴퓨터가 이제 계산 아주 잘해. 그래, 근데 컴퓨터는 계산을 잘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 쓸 줄 모르잖아. 그래서 컴퓨터를 또 배워야죠. 할 일이 많아요. 공대생은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산수도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죠 사실은. 둘 다예요. 그거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럴 텐데 결국 다 필요하게 된다. 다 필요하게 될 거니까
틈나면 하여튼 배워두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쪽에 내가 전혀 관심과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공대 잘못 온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방학 때쯤. 지금은 정신없을 테니까. 자, 표 6.1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챕터 마치기로 하죠. 표 6.1에 보면은 다양한 물체 질문 하세요. 어디죠? 여기쯤인가요? 네. 내가 뭐 틀렸나요? 아, 이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네요. 여기 내가 쌍으로 빼먹네. 내가 자주 틀리죠? 여기도 틀리고 여기도 틀렸네. 오케이. 여기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 표 6.1에 보면은 공기 중에서 낙하하는 여러 물체들의 종단 속력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보고 놀랄 만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이걸 말해주려고 그래. 내가 먼저 봤으니까. 스카이다이버. 첫 번째 스카이다이버가 아마 낙하산 펴기 전일 거예요. 낙하산 펴면 뭐 거의 상당히 느리게 떨어질 텐데 낙하산 펴기 전에 허공을 그냥 온몸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는 종단 속도가 60m, 초속 60m예요. 초속 60m면 중력가속도가 9.8이니까 초당 10m씩 가속하는 거니까 60이면 6초 정도 가속한 거죠. 처음 한 6초 동안 중력가속도로 가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 상태다. 두 번째, 야구공 종단 속도가 43m/s이에요. 43m/s이면 이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걸 시속으로 바꾸면 킬로미터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1000을 곱하고 그죠? 킬로미터 그다음 1000을 곱해야 되고 아워가 되려면 3600으로 3600초니까 하여튼 뭐 계산해야 되죠. 아 계산 못하겠다.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 계산 못하겠다. 어, 이게 이제 야구공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전에 계산해 본 바로는 이게 뭐 200마일인가? 100마일이죠. 100마일. 미국 애들이 던지는 아주 빠른 공. 시속 100마일. 그게 이제 초속 그 시속 160km인데 거의 그 속도에 가까울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거의 한계 속도로 그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지는 그 속도가 거의 한계 속도다. 종단 속도로 던지고 있다는 거죠. 골프공 거의 그 속도 거의 동일하고 44m/s. 우박 14m/s. 우박이 빗방울보다 더 빠르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박은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거든. 우박이 표면이 아주 예쁘게 동그랗지 않아요. 빗방울은 완벽하게 동그래요. 왜? 표면 장력 때문에. 그죠? 표면 장력 액체고 그래서 표면이 완벽하게 동그랗고 탁구공 그래서 그 저항력이 커지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대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재밌는 것은 빗방울보다 야구공이 훨씬 빨리 떨어진다. 상당히 오랜 시간 떨어뜨려야 되겠지만 빗방울은 훨씬 높이서 출발하잖아요. 저기 뭐냐 구름층에서부터 떨어지니까 한 10km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야구공 종단 속도는 뭐 그게 더 빨라요. 야구공 그렇게 멀리서 하지 않아도 빗방울 멀리서 온다고 해서 더 속도가 빠르지 않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자, 표 6.1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힘을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이제 힘이 한두 개 남았는데 한두 개 남은 힘은 이제 7장 넘어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배우면서 나머지 힘 한두 개 더 배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끝나요. 힘을 이제 거의 다 배운 거고 힘을 사용하는 법 여러분들이 잘 마스터하셨길 바래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